2023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 80세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던 가족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검은 가방 어디 있어? 큰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빈소를 가로질렀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밤 10시. 부조금 정산을 위해 찾은 검은 가방이 사라진 거였어요. 아까 내가 들고 있던 거 아니야? 남편 민호의 대답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테이블 위에 놓아뒀는데. 그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영숙에게 꽂히기 시작했어요. 작은 며느리 정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언니, 마지막에 언니 손에 있었잖아요?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30년간 큰 며느리로 살아온 영숙이 하루아침에 가족들의 의심을 받게 된 건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단순한 부조금이 아니었거든요. 7천만 원. 아버지의 장례 비용을 넘어서는 거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영숙의 집 거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요. 어젯밤 마지막까지 언니가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작은 며느리 정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들어있었어요. 30년간 쌓인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사이의 미묘한 경쟁심이 이 순간 폭발한 거였죠. 정미야, 나는 회계 정산을 위해서 잠시 들고 있었던 거야. 너 말은 내가 훔쳤다는 소리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가방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설마 혼자 걸어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미 가족들 마음속에서 자신은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나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서. 언니, 30년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없어진 돈이 문제잖아요. 정미의 차가운 말에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명절마다 혼자 준비했던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남편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영수가 일단 조용히 있어. 괜히 더 오해 사지 말고. 자신을 믿어줘야 할 남편마저 등을 돌리는 순간. 영숙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좋아요, CCTV 확인해 봅시다. 장례식장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가족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곤란해했지만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오후 8시 30분 화면입니다. 화면 속에서 영숙이 검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영숙은 가방 근처에서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봐요.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9시 40분경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남자가 검은 가방을 들고 빈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분은 누구시지? 관리소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70대 중후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을 때 영숙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박 사장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현수 씨였습니다. 설마 박 사장님이 가방을 가져가신 거예요? 하지만 화면은 바로 거기서 끊겼어요. 그 후의 상황은 알 수 없었죠. 순간 가족들 사이에 새로운 의혹이 생겼습니다. 일단 박 사장님께 전화해보죠. 하지만 박현수 씨의 전화는 계속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가봐도 문이 닫혀 있었고 집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영숙은 한시름 놓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과연 박 사장님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30년간 믿고 살았던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사라진 박현수 씨.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박 사장님을 찾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실연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흘째 박현수 씨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가족들의 의심은 다시 영숙에게 향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박 사장님이랑 미리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작은 며느리 정미의 날카로운 질문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박 사장님이랑 짜고 가방을 훔쳤다는 소리야? 그럼 왜 하필 그분이 가방을 가져갔겠어요? 그리고 왜 연락도 안 되는 거고요? 순간 둘째 아들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누나,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누나만 편애하셨잖아요. 용돈도 누나만 더 주시고 명절 때도 누나 집만 왔다 갔다 하시고 30년간 숨겨져 있던 가족들의 질투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맞아요. 시아버님이 병원비로 쓰시라고 주신 돈도 언니가 관리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을 모시고 명절마다 혼자서 20명분 음식을 준비했던 자신을 향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여러분, 나는 30년 동안 30년 얘기 그만해요. 지금 중요한 건 그 7천만 원이에요. 그 순간 민호가 폭발했습니다. 다들 그만해. 영숙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이 영숙에게는 더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영숙아, 너도 좀 이해해. 돈이 사라진 상황에서 의심받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결국 남편마저도 자신을 완전히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아요. 나 혼자 박 사장님 찾아서 진실 밝혀낼게요. 그때까지 나를 도둑 취급하세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박현수 씨를 찾는 영숙. 하지만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어요. 사장님 못 보셨어요? 키 크시고 안경 쓰신 분. 아, 박 사장님요? 며칠 전부터 가게 문 닫고 안 보이던데요.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하시더니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 사람 장례식 때 돈 훔쳤다는 그 며느리 아니야? 쉿, 소리 내지 마 들리겠어. 영숙은 30년간 살아온 이 동네에서조차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숙을 기다린 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상의했는데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박 사장님 찾을 때까지 언니는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어때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고 아이들한테도 안 좋잖아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임시로만요. 오해 풀리면 다시. 민호야. 영숙은 남편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당신마저 나를 쫓아내려는 거야? 민호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영수가 일단 진정해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만.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지켜온 이 가족, 이 집,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좋아요, 나갈게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여러분 모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영숙에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숙 씨죠? 저는 강남경찰서 김 형사입니다. 네, 경찰서요? 박현수 씨가 어제 저희 서에 자수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방을 가져간 일로요.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박현수 씨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정말 그가 훔쳤다는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피해자 가족 대표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1시간 후 강남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박현수 씨의 초췌한 모습이 보였어요. 박 사장님 왜 그러신 거예요? 김 형사가 조사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박현수 씨 말로는 가방을 훔치려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뒷문으로 가방을 옮기는 걸 보고
불안해서 본인이 임시로 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돈은요? 그게 문제입니다. 박 씨가 집에 보관해뒀다는 가방을 확인해 보니 김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3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 씨는 생활비가 급해서 잠시 빌린 거라고 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가게 임대료도 밀렸고 빚도 많고. 순간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아버지의 부조금이 일부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가족들과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 영숙 씨, 고발하실 건가요? 박현수 씨는 유리창 너머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0년간 아버지의 친구로 지내온 사람.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단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영숙의 손에는 박현수 씨가 가져온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방이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때 과연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영숙은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의 신뢰였는데 그건 이미 깨져버렸으니까요. 집으로 향하는 길, 영숙은 생각했어요. 이제 가족들이 미안하다고 할 텐데 과연 나는 다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영숙이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정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하지만 너도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한 나를 하루아침에 도둑 취급했으면서 이해하라고요? 그 순간 둘째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누나, 그래도 돈은 찾았으니까 이제 그만. 그만. 영숙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300만 원은 어디 갔는데 그만이에요? 박 사장님이 생활비로 썼다는데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가족들은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영숙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미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영숙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동네방네 소문난 것도 수습해 주세요. 내가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의심했던 그 며칠 동안 내가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는지 그것도 되돌려주세요. 결국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아. 민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영숙은 손을 내저었어요.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며칠 후 영숙은 여전히 언니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몇 번 찾아왔지만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영숙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30년 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을까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상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명절 때마다 혼자 20명분 음식해서.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나를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자가 옆에 앉았어요. 그래도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 가족들도 미안해하고. 언니,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까요? 내가 제일 아팠던 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의 문자였습니다. 여보, 박 사장님이 300만 원 마련해서 가져왔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해명했어. 제발 집으로 와줘.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언니,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30년 동안 내가 이 집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언제든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30년간 며느리로만 살았던 자신, 항상 남편과 시댁,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신 말이에요. 이제 나만을 위해서도 살아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족회의 하죠. 영숙이 거실에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모두들 조심스럽게 모여 앉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 똑같이 살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앞으로는 제 몫의 일만 할 겁니다. 명절 준비도 다 함께 하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그리고 영숙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저만의 시간도 갖고 싶어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민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믿을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정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영숙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영숙 씨, 글씨가 정말 많이 늘었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영숙.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미와 함께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김치찌개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30년 경험이지, 뭐 너도 곧 따라잡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과는 다른 관계였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의심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였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늘 서예 수업에서 뭐 배웠어? 민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신뢰라는 글자를 썼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영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서로를 믿는 가족이 되어보자.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영숙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30년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도 살아보고 싶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서로를 의심하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 창밖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영숙에게는 그 별이 새로운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7천만 원이 사라진 그날 밤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짜 가족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때로는 위기가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영숙의 가족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